낭만이 넘치는 여행은 세계에서 로맨틱한 도시로 손꼽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시작합니다. 베네치아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유람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베네치아는요, 수상도시답게 도시 전체가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앞으로 8일 동안의 유람선 생활,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유람선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배 위에서 8일 동안 지낸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은근히 그랬는데요. 우선 보딩 처리에 불편함 없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선상카드를 받는데 일종의 유람선용 신분증으로 기항지를 내리고 탈 때 여권과 함께 선상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는 내려서 출국 심사 받고 도착해서 입국 심사 또 받고 기다리고 이러는 번거로움이 좀 없겠네요. 네, 바다가 안 보여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객실이지만 안락한 분위기와 있을 건 다 있는 시설들이 마음에 쏙 듭니다. 그렇네요. 유람선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이튿날 오늘은 베네치아를 관광하는 날입니다. 유람선 셔틀 수상버스를 타고 모래 도시를 향해 갑니다. 베네치아는 120여 개의 섬이 400여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문화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과거 지중해뿐 아니라 아시아까지 교역한 까닭에 동서양의 문화가 조합된 이국적인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리나 봐요. 베네치아는 지도가 없이 여행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여행자들이 거의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을 적당히 따라가도 유명한 곳은 웬만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길치들한테 유리한 곳이겠네요. 산 마르코 광장 주변의 멋진 장소들도 좋았지만 이곳의 강렬한 매력은 베네치아 상점들 속 물건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에 바늘로 뜨던 베네치아산 레이스가 요즘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베네치아 하면요, 저 가면들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네, 자신을 감추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기 위한 가장 좋은 소품이 바로 가면입니다. 실제로 이런 용도로 쓰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베네치아의 가면입니다. 와, 화려하기도 하죠. 또 베네치아에서 카페 문화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카페 커피 맛도 일품이지만 이탈리아 빵은 프랑스나 독일 빵과 달리 밀가루만으로 자연 발효시켜 담백한 맛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늘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맛있는 게 죄네요. 아드리아의 해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베네치아에는 거리에 예술가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베네치아가 많은 예술가를 탄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유람선으로 돌아가는 시간. 밤에는 열심히 항해하고 아침이면 멋진 귀향지로 데려다주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대형 리조트인 셈입니다. 유람선 여행은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상 생활을 즐기느냐에 따라 여행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움직이는 대형 리조트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편의시설이며 음식점 여러 가지가 참 잘 돼 있네요. 네, 대부분 크루즈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거의 추가 비용을 안 쓰고도 멋진 유람선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기항지에 내려서 관광 안 하고 선상에서만 즐기는 분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겠죠. 네,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얼마든지 재충전을 할 수 있고 전혀 지루할 새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건 지금 강의도 들으시고요. 안전교육도 받는 거군요. 네, 승객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후 6시가 되니 갑판 위로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즈음 이민족에게 쫓겨난 피난민들이 갈대만 무성하던 이 늪지대에 운하를 만들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배가 움직이는 것도 다 사람의 힘이죠. 자, 이번엔 뭐 하시는 건가요? 유람선 안에 스파 이용권 추첨 이벤트 시간입니다. 네. 배 안에선 이런 수많은 이벤트가 있어서 승객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입니다. 그렇겠네요. 배 안에선 다양한 상품들을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부터 생활 필수품 파는 데까지 소소하게 없는 게 없습니다. 잡화점 있죠, 뭐 기념품샵 있죠, 면세점도 있죠. 작은 백화점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유람선 보석 가게에선 일정 기간 동안 세일 행사를 하고 있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한켠에선 멋진 탱고 공연이 펼쳐집니다. 사실 공연을 보기 전에는 배 안에서의 공연이라 봐야 얼마나 하겠나 솔직히 그랬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출연자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조명까지 함께 보니까 수준급인 것 같아요. 이 배 안에서 모든 걸 경험할 수가 있군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역시 식사 시간입니다. 일단 매일 오전은 자유로운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녁은 정찬 레스토랑에서 풀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식당도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공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때마다 돈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밤새 아드리아 해를 가로질러 두 번째 내린 곳은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입니다. 버나드 쇼가 지상 낙원이라고 칭했던 두브로브니크는 많은 예술가들과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요새 도시입니다. 여기는 두브로브니크 도시 성벽 근처에 있는 오노프리오의 분수입니다. 수도 모양을 조각품으로 만든 게 인상적이네요. 오노프리오 분수대 앞에 플라차 거리를 걷다 보면 재미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아, 앵무새들이잖아요. 참 똑똑하죠? 네, 앵무새들이 재롱뿐 아니라 애교도 많아서 구경꾼들은 남녀노소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드브로브니크의 유명한 것은 도자기와 양초인데 특히 양초는 예술작품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일이 이렇게 수공예로 하는군요.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 과정까지 보여주니까 하나 가져가고 싶은 마음 드셨겠어요. 드브로브니크를 사랑하는 여행자들이 열광하는 최고의 매력은 바로 해산물 요리입니다. 마침 음식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먹을 복 있는 분들은 여행지 가서도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네, 저도 제가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기 때문에 일단 다른 구경부터 하면서 여유를 부렸습니다. 네. 두브로브니크 올드타운의 플라차 거리에 아기자기한 기념품들이 여행자들의 시선을 끕니다. 특히 과일주나 잼을 파는 곳이 인기입니다. 바닥의 돌들이 반질반질한 게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네요. 네, 드브로브니크에선 거리의 돌 하나하나 그리고 노천 카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여행자들의 시선을 끕니다. 드브로브니크 골목을 걷다 보면 그 누구라도 이곳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를 아드리아해의 보석상자라고 부르잖아요. 진짜 하늘보다 바다가 더 푸른 것 같아요. 근데 음식 축제 가보셔야죠. 네, 이날 음식 축제 때는 접시와 컵을 구입하면 드브로브니크 최고의 음식들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가보니 이미 음식은 거의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나오신 것 같고요. 그래도 와인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음식이 없어서 아쉬우셨겠어요. 네,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려고 해안가 산책에 나섭니다.
어느 책에선가 크로아티아의 바다 냄새는 다르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드브로브니크 해안가에 가까이 가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더 예쁘네요. 네, 두브로브니크는 중세 이전부터 오랜 세월을 풍미했던 무역항이었는데요. 현재는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비해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래된 거리 곳곳에선 거리의 악사들이 아름다움에 취한 여행객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저를 정작 유혹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특이한 포장의 감자튀김을 들고 다니기에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삼각뿔 모양을 뒤집어 쓴 종이 박스에 이게 케첩과 마요네즈를 꼽아놓은 거였군요. 길 가면서 먹는데도 손색이 없겠네요. 여기에 맥주 한 모금, 하긴 이런 때 무엇인들 맛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또 많이 걸으니까 또 배도 고프죠. 튼튼한 성벽안 거리엔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넘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오! 아이들 장난감인가 봐요. 네, 이곳의 골목에는 사람의 인정이 돌틈마다 배어 있고 계단마다엔 삶의 희노애락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찾는다면 드브로니크에 가서 중세의 거리를 걸어보라는 말을 왜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 다녀오신 분들이 두브로브니크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드리아 바다의 푸른색과 그 위로 떨어지는 석양의 기막힌 조화를 뒤로하고 다시 유람선으로 왔습니다. 이제 또 숨가쁜 일정을 마치시고 유람선으로 돌아오셨군요. 오늘은 클래식 음악도 연주하고요. 이런 날에는 왠지 좀 정찬을 드실 것 같은데요. 메뉴가 뭐죠? 네, 깔끔하게 세팅된 테이블에 앉는 것부터 상큼한 기분이 듭니다. 매일 다르게 제공되는 음식에 매료되어 유람선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 정도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음식들도 아주 맛나 보이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네, 저녁 식사는 거의 2시간 정도 천천히 진행되는데요. 하나하나 가져다주는 정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음식 맛 역시 가히 환상적입니다. 석양이 뉘엿뉘엿 내리는 저녁의 가파는 꽤나 매혹적인 분위기입니다. 밴드의 흥겨운 음악이 바다를 적시면서 또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이튿날 기항지는 그리스의 코르푸 항입니다. 드디어 그리스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코르푸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피쉬 스파입니다. 문을 들어서니 욕조 안에 작은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물고기가 살에 닿는 간지러운 느낌만 참는다면 매끈매끈한 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코르푸의 중심에 해당하는 옛 요새를 찾아갑니다. 코르푸는 그리스 영토라고 하지만 사실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수많은 민족에게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중세에는 약 300여 년 동안 베네치아에 의해 통치를 받아온 까닭에 이 요새는 베네치아 유명 공학자들이 설계했습니다. 이 요새는 4세기 동안 베네치아 공화국의 해상무역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코르푸 섬의 왼쪽 바다 건너는 이탈리아, 눈에 보이는 바다 건너는 알바니아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전통만큼은 그리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서 역사를 배우고 바다에선 낭만을 느끼는 유람선 여행이었습니다.
지중해 유람선을 꿈꾸면서 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상에서 어둠에 잠기는 바다와 동트는 태양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꿈을 이루셨네요. 그러나 뭐니 해도 유람선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기항지 관광입니다. 기항지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투어 상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리는 도시마다 특색이 다 다를 테니까요.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되겠군요. 마차 관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긴 어디예요? 카타콜론에 내려 그리스 고대 도시인 올림피아를 찾아갑니다.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곳답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은 고대 경기장인데 레슬링과 복싱 시합 등이 열렸던 곳으로 지금은 기둥 조각과 돌들만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지어 있는 이 돌들이 바로 역사의 산물인 거군요. 올림피아 유적지에서는 경기장 외에 제우스 신전과 헤라 신전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여기가 신전도 있으면서 학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입학하면 배우는 것이 수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참 낭만적이었나 봐요. 올림픽의 발상지인 올림피아는 무려 3,000년의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피아 하면 올림픽이 열리는 4년마다 한 번씩 성화가 체화되는 곳이기도 하죠. 네, 역사가 가득한 곳이지만 성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엔 올림피아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올림피아 박물관은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에 이어 그리스에선 두 번째로 중요한 박물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물들이 고대 올림피아 때 유물들인 거죠? 네, 올림피아는 전체가 수백 년 동안 모래 속에 파묻혀 있다가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독일의 역사 연구가들에 의해서입니다. 다양한 유적들이 고대 올림피아의 방대한 규모를 말해주고 있네요. 조각 솜씨도 뛰어나 보이고요. 네, 실제로 보면 규모뿐 아니라 수준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른 전시실에는 선사시대부터 로마시대에 이르는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올림피아는 아담한 도시로 조용해서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걷다가 마차를 타고 카타콜론으로 돌아옵니다. 카타콜론 항구 근처에서 그리스식 점심을 간단히 합니다. 유람선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는군요. 이것도 이색적이네요. 배에 조금 일찍 돌아와 이번엔 신나게 몸을 흔들어 봅니다. 네. 에어로빅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데 익숙한 멜로디가 나옵니다. 유람선에서도 강남스타일이 유행이었군요. 운동으로 가벼워진 몸, 오늘은 저녁을 기름지지 않게 먹기로 합니다. 사실 유람선 내에서의 식사는 너무 든든히 잘 먹게 된다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내려서가 좀 걱정되긴 하겠어요. 사위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유람선 객실창마다 따뜻하게 불빛이 흔들릴 때쯤이면 백고동 소리를 울리며 배는 다시 떠나갑니다. 유람선에선 매일 밤마다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공연 내용이 매일 달라지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오늘은 인형극인가 봐요. 네, 지중해 유람선에는 가족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밤새 라이브 공연을 즐기면서 바다 위의 낭만도 만끽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축제 분위기겠어요. 하늘만큼 파란 바다, 드디어 저 멀리 아름다운 항구가 보입니다. 지중해 하면 떠오르는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제 방식대로 아테네 여행을 즐기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전철입니다. 용감하시네요. 아테네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해서 배낭여행 느낌으로 걷고 싶었습니다. 피레우스 항에서 전철을 타고 아테네 중심가를 찾아갑니다. 신티그마역 주변이 아테네 시내 관광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 계단 뒤의 건물이 아테네 국회의사당입니다. 이곳은 우리로 말하면 아테네의 명동 같은 곳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주요 관공서며 유명한 데가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인 거잖아요. 헌법광장이라는 뜻은 신티그마는 1943년 그리스 최초의 헌법이 공표된 것을 기념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긴 아까 봤던 국회의사당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서양 문명의 뿌리이면서 고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긴 아테네 국립공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나그네들에게는 여행에 지쳤을 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입니다. 국립공원을 나와 제우스 신전을 향해 걷다가 근대 올림픽 대회 본부를 발견합니다. 자파스라는 사람이 기부한 자금으로 주변에 공원이 함께 지어져 있습니다. 이오니아식 기둥인 거죠? 기둥이 멋있네요. 드디어 제우스 신전에 도착해 5군데 아테네 유적지를 저렴하게 돌아볼 수 있는 통합 티켓을 삽니다. 기원전 6세기 무렵 신들이 제왕 제우스에게 바쳐진 신전에 들어갑니다. 104개나 되는 코린트 양식의 기둥이 서 있었던 위험 있는 신전이었지만 4세기경 고트족의 침입으로 지금은 그중 15개만 남아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아크로폴리스 맞죠? 네, 아테네를 대표하는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여긴 하드리아누스의 문으로 구 아테네 거리와 신 아테네 거리의 경계를 이룹니다. 하드리아누스 문 쪽을 통해 아크로폴리스로 가는 길에는 또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고대 아크로폴리스는 도시국가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신전이 세워졌는데 지금도 신전 일부와 신전터가 남아 있어서 옛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중 파르테논 신전은 아크로폴리스를 대표하는 유적지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전을 돌아본 후 전망대에 오릅니다. 전망대에서 아테네 시가지를 바라보니 산이 없는 벌판에 온통 하얀 집들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테나 니케 신전입니다. 니케 신전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제대로 구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리의 신 니케의 신전이군요. 아테네가 새삼 신들의 도시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네, 아크로폴리스에서 유적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아테네 시내를 바라보는 즐거움도 묘한 매력을 줍니다. 마치 신께서 내려다보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렇네요. 나는 다 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 나라의 역사가 그렇듯이 그리스 역시 300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모진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아크로폴리스가 건재한 것은 기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의 축복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달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리스 음식은요, 가만 보면 터키 음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오스만의 침략을 받았던 동안 음식 문화 영향도 같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터키의 케밥과 가장 비슷한 그리스의 서민 음식 수블라키가 있습니다. 수블라키는 그리스 고대 이후부터 발전된 음식으로 돼지고기나 양고기, 닭고기 등을 그릴에 구워 양파, 올리브, 토마토 등과 함께 즐기는 요리입니다. 네, 케밥과 비슷한 요리. 배가 채워지니 정신이 들면서 유람선으로 돌아갈 시간을 서두릅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보니 여행자에게도 참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유람선에 돌아와 여러 운동으로 몸을 다져봅니다.
사실 엄청난 칼로리 섭취로 비상에 걸렸었거든요. 음식도 뭐 다른 여행 때보다 너무 잘 챙겨 주시니까 유람선에서는 마음껏 먹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일종의 공짜 심리가 발동해서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 운동에 열심히 매달리게 됩니다. 유람선 여행은요, 누구랑 같이 가도 다 즐거울 것 같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친구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연인이나 부부는 낭만을 느낄 수 있고 또 가족끼리는 오붓하게 배 위에서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매일 밤 이렇게 저녁에 석양을 볼 때마다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튿날엔 유람선에서 작은 배를 옮겨 타고 순백의 집들이 모여있는 산토리니로 향합니다. 산토리니 하면 이 파랗고 하얀 그것으로 유명한 것이잖아요. 산토리니의 명물 당나귀 인형이 반깁니다. 아래쪽 항구부터 580여 개의 계단을 당나귀가 태워다 주기도 하고 그냥 걸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나귀 타셨어요? 아니요, 그냥 걸어오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간에라도 타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높은 곳에 오를수록 고단함은 순식간에 가십니다. 신이 산토리니에 세 가지를 선물했다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어떤 세 가지예요? 첫째, 장렬하는 태양, 둘째, 파란 하늘, 그리고 빛이색 바다라고 합니다. 하얀 건물과 파란 지붕의 교회당, 에게해의 푸른 색깔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화산이 터져 절벽이 된 가파른 땅에 하얗게 칠한 가옥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는 것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좋네요. 동화 속 배경 같은 아름다운 이 섬에는 수많은 기념품들도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특산품들이 있는데 유난히 올리브로 만든 제품을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비누와 목욕용품, 그리고 화장품들도 인기가 높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고 아테나 여신의 선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일을 마친 당나귀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쯤 저도 괜시리 허기가 졌습니다. 산토리니 피라마을의 유명한 맛집을 찾았습니다. 꼬치구이에 감자튀김과 양파, 양상추, 토마토를 곁들이고 빵으로 말아서 만든 수블라키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기 딱 좋네요. 다시 유람선은 망망대해를 헤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주방 요리사들이 과일 조각 경연을 펼칩니다. 요리 솜씨뿐만 아니라 이 조각 솜씨들도 뛰어나시군요. 꽃 모양을 하시는 것 같네요. 얼마나 많이 했기에 저걸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내실까요? 네, 승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이벤트가 늘 새롭기만 합니다. 그렇네요. 여행 기간 동안의 짐이 모두 객실에 꾸려진 상태에서 나라와 나라를 이동할 때에도 특별한 절차 없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유람선 여행은 분명 색다른 매력입니다. 근데 다양한 먹거리를 그냥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계속 드시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네, 귀도 호강을 하면서 입도 심심할 새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했던 건 지나가는 길목마다 역사와 신화의 무대를 눈으로 둘러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